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사훈입니다. 금일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K-팝이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에 덜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박다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국내 음반 판매량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음반 판매량의 과거 연도별 추이와 과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K-팝 음반 판매량이 탑 100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 이제 그림 1번 보시게 되면은 37% 정도 YOY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자료는 이제 22년 9월 누적 기준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이제 11월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봐도 성장률이 36% 정도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YTD 이제 올해 11월까지 vs 전년 11월까지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성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추정하기로 K-팝 음반 판매량이 아마 한 8천만 장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11월 누계가 이제 7,400만 장 정도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성장한 원인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상당히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었고 그게 연도별로 조금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K-팝 음반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글로벌 팬덤의 고성장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K-팝은 유튜브, SNS, 뭐 트위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팬덤을 글로벌로 확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 체류한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거기에서 수혜를 상당히 입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를 해보면은 코로나 구간에 BTS에 입덕한 미국 이제 아미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K-팝이 뭐 수혜를 입었던 게 상당히 맞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다. 뒤돌아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림 4번을 보시면은 이 앨범 판매량에 이 글로벌 팬덤의 영향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앨범 판매량 성장률보다도 2020년과 21년을 특히 보시면은 수출 금액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요. 앨범의 수출 금액 성장률인데 이 말은 국내에서 앨범이 팔리는 속도보다 해외에서 앨범이 팔리는 속도가 더 가팔랐다라는 거고 이거에 이제 누가 영향을 줬나라고 이제 국가별로 나눠서 보게 되시면은 그림 5번에 나와 있다시피 뭐 기존의 K-팝을 많이 소비하던 시장인 일본, 중국이 당연히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원래 2013년에는 5%도 안 됐잖아요. K-팝 전체 음반 판매량, 이 수출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되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10% 중반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글로벌 팬덤의 확대, 특히 기존의 K-팝에 대한 소비가 조금 낮았던 북미 지역에서의 유입이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4번을 보시게 되면은 22년 9월 누적으로 봤을 때 수출 금액 성장률은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앨범 판매량 성장률은 21년이랑 22년이 별로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요인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에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의 변화인 것 같은데 수집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세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림 7번에서 보시다시피 포토카드에 대한 트위터 안에서의 언급량 자체가 코로나 이전 대비 뭐 코로나 좀 지나고 한 6, 7개월 이후로 봤을 때 3배 이상 증가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야구 선수 카드, 포켓몬 카드 이런 거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수집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뭔가 재발견하게 했다, 코로나가.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사실 수집을 가장 열성적으로 했던 층이 케이팝 팬덤이었고 그 케이팝 팬덤들이 안 그래도 잘 수집하던 게 이제 앨범에 있는 포토카드였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니까 회사들에서 포토카드의 종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줘요. 그래서 기존 앨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앨범이 10,000원 중반에서 이제 20,000원 사이 정도 되는 앨범인데 그런 앨범을 뭐 세네 종으로 출시하는 건 옛날부터 계속 해왔고 2020년도 후반 하반기 거의 말에 들어가서 SM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듀얼 케이스 앨범이라고 해가지고 CD 한 장에 딱 포토카드 뭐 2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토카드에 집중된 형태의 앨범 내놓는데 이 앨범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앨범이랑 포토카드의 종류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새롭게 컬렉팅할 수 있는 요소를 이제 회사들에서도 마련해줬고 이게 딱 팬덤의 수요와 회사의 공급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면서 21년 그리고 22년에도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시기에 SNS를 통해서 글로벌 팬덤이 확보가 됐고 특히 네. 북미 지역의 유입이 상당히 좀 네.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특히 또 포토카드 수집이란 열풍이 이 국내 음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올해 K-팝 시장을 보면은 여자 아이돌의 흥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돌의 흥행의 원인과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자 아이돌을 올해 케이팝을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2021년에 케이팝 여자 아이돌들이 이제 탑백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판매한 판매량이 700만 장이 채 안 됩니다. 11월 누적으로 봤을 때 신보, 구보 합쳐서 근데 이제 탑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보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보가 조금 더 장수가 많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11월 누적 기준으로 여자 아이돌들이 판매한 앨범 판매량이 대략 1,800만 장 중반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주문량 들어갔던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미 팔린 장수가 대략 1,900만 장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그러면 700만 장에서 1,900만 장이면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누적 기준으로 K-팝 앨범 판매량이 YOY로 이제 36% 성장했는데 여자 아이돌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림 19번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자 아이돌들이 갑자기 음반을 많이 팔고 잘 팔게 됐을까라는 게 올해 K-팝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었고 저의 고민이었는데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채우고 나서부터 이익 레버리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더 많이 소비할수록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옛날에는 여자 아이돌을 소비하는 팬덤이 뭐 얕거나 혹은 소비를 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였다라면은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그림 20번 이런 것만 보셔도 2019년 이전에 데뷔한 가수들 여자 그룹 기준으로 했을 때 데뷔 앨범 판매량이 대략 12만 장이 평균이었는데 요즘은 40만 장 이상은 솔직히 조금 괜찮은 여돌이네 싶으면 거의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배우 시장이 두터워졌다라는 게 이제 여자 그룹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가 사실 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림 21번에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 기간별로 스트리밍 상위권에 들어간 아티스트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2020년에는 6위 위로 봤을 때 아이돌 그룹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도 방탄소년단 곡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 아이돌 곡이 없었고 2018년에 아이콘 정도가 마지막으로 아이돌 중에서 국내 스트리밍 차트에서 차트인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2021년에 들어가면은 물론 브레이브걸스는 신인은 아니었지만 브레이브걸스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BTS도 이제 영어 곡이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거는 신인이었던 에스파가 이제 넥스트 레벨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반 대중이 듣는 음악이 그러니까 K-팝이 국내 일반 대중이 듣는 음악과
일정 기간 조금 유리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국내에서 대중들이 소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21년부터 나타났고 22년도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들으셨던 노래 중에 뭐 여자아이들 지금 뭐 누드도 나왔지만 사실 톰보이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뭐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나온 11부터 해서 러브다이브 뭐 애프터라이크 이거 다 히트해가지고 요새 초통령이라고 불린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8월에 데뷔한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자마자 곡이 바로 히트곡 반열에 올라버렸잖아요. 이런 정도로 이제 국내 대중에서 다시 한번 대중적 흥행을 통해서 팬덤을 새로 구축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 컨디션도 좋아졌는데 여기서 잘하는 IP가 나와서 더 승수 효과가 나서 올해 여자 그룹들이 굉장히 선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도 이 K-팝이 이런 강도의 성장이 좀 가능할까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앨범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률 자체는 조금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한 마무리되는 앨범 판매량이 8천만 장 정도라고 치게 되면은 보이그룹이 한 6천만 장 정도 팔고 걸그룹이 뭐 2천만 장 정도 판다 했을 때 올해 앨범 판매량 성장률이 대략 20% 초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 성장률보다 낮았죠. 그쵸. 그런데 보이그룹도 생각해보면은 2021년에 걸그룹은 앨범 판매량이 거의 플랫했는데 보이그룹이 혼자서 거의 다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성장을 한번 겪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앨범에서의 그래서 뭐 내년에도 이렇게 30% 후반의 성장이 물론 예상을 깨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조금 더 슬로우 다운 되지 않을까. 물론 역으로 이제 후퇴하진 않겠지만 조금 앨범에서의 성장은 둔화될 것 같고 대신 이제 K-팝이 다른 코로나 수혜주들이랑 차이가 있다면 다른 코로나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만 시간을 소비하는 종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의 체류 시간에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면은 K-팝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한다든지 팬들과의 만남으로 이제 계속해서 리오프닝이 될 때도 팬덤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통해서 당연히 증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앨범 판매 성장률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이 일본에서 JYP 엔터에서 데뷔시킨 2주 성공 이후에 국내 엔터사들의 현지화 그룹 데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외에 좀 주목해야 할 현지화 그룹과 2023년도에 이들의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니쥬가 일본에서 히트하고 나서 K-팝 회사들이 현지화 그룹들 정말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 22번 보시게 되면은 니쥬 외에 이미 일본에 보이그룹을 현지화로 2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CJ ENM인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사실 JO1 같은 경우는 니쥬보다 조금 더 데뷔를 일찍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얘도 코로나 기간에 거의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동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에 데뷔한 JO1 그리고 21년에 데뷔한 INI 이 남자 그룹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ENM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에서 라포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ENM이 70%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INI랑 JO1이 이제 소속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90억 가까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ENM 음악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 350억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90억을 벌었으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아마 100억 이상을 벌었을 텐데 이 JO1과 INI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러면은 ENM 음악사업부 영업이익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그룹들 2개가 이제 JO1과 INI가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데뷔한 지 굉장히 얼마 안 됐는데 12월에 N팀이라고 하이브에서 이제 하이브의 일본 자회사인 하이브 재팬을 통해서 한 팀이 데뷔를 했어요. 이 그룹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오디션인데 이미 그러니까 하이브와 CJ ENM의 합작 그룹이죠. 엔하이픈을 데뷔시킨 아일랜드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이제 같이 참가하는 형태로 데뷔시킨 게 N팀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엔하이픈의 형제 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이미 아일랜드 때 그러니까 2020년부터 거의 쌓아놨던 팬덤들을 가지고 데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은 첫날 앨범 판매량이 일본에서 11만 장 정도였는데 일본에 이제 지금 K-팝에서 잘 판다라고 하는 가수들이 보통 일본 앨범을 20만 장에서 30만 장 사이를 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가수는 시작부터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앞으로 이 그룹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룹이고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그룹은 아무래도 이제 근본의 니주의 동생 그룹이죠. 2023년 하반기에 이제 프로그램 방영할 예정인데 니주가 데뷔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니지 프로젝트의 이제 2탄인 니지 보이그룹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기대해 보실 만한 그룹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룹들이 얼마나 앨범을 잘 팔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JO1이나 INI 같은 경우에는 싱글 기준으로 거의 뭐 50만 장, 60만 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게 거의 일본에서만 팔리는 거 기준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정도 파는 가수가 남자 그룹 기준으로는 자니스 계열 그룹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돔 투어를 하는 이제 한국 가수인 세븐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일본에서 앨범을 75만 장 정도 팔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화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반응을 빨리 얻을 수 있고 수익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본에서의 현지화 그룹들은 계속해서 데뷔할 거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화 그룹의 흥행이 국내 엔터사들의 어떤 영업이익, 마진 측면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마진 측면에서도 당연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JO1이나 INI가 이미 순이익 기준으로 8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그룹들이 데뷔한 시점이 JO1이 20년, INI가 21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만 1년 반 안에 INI는 이미 수익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수익 기여를 보여주네요. 최근 뉴진스가 하이브의 이 위버스 플랫폼에서 이 포닝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포닝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과 이 포닝 서비스처럼 이 구독 서비스가 2023년 K-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 부탁드립니다. 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어유의 버블 아시죠? 네. 그거랑 이제 기본적인 스킴은 되게 비슷한데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는 1인 1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에 개개인을 구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스파다 그러면은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구독하고 싶은 멤버를 구독하고 한 명당 과금을 해요. 그래서 뭐 한 4,000원 초반 정도의 금액을 한 명당 월간 요금을 내고 가금을 하는 구조인데 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진스 그룹 톡이랑 뉴진스 개개인의 톡을 다 줘요. 그래서 대신 월간 구독료는 9,900원. 연간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싸게 해줘요. 99,000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만약에 2명 이상 구독할 팬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혜자롭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버블과의 차이점은 버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톡이 없어요. 그래서 1대1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포닝 같은 경우에는 단체톡이 있고 유료 구독자가 아니어도 단체톡은 볼 수 있어요. 참여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유료 구독자한테는 조금 더 좋은 이제 참여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건데
무료 구독자도 사실 소외시키지 않는 구조를 짰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팬덤의 관심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포닝이 또 버블과 달리 더 이런 구조를 택했을까 조금 궁예질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무료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버스에 들어가 있는 자사 아티스트들한테도 포닝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거의 컨텐츠를 무료로 주고 있는 이 위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향후에 유료 구독 모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포닝이랑 정확히 같은 모델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의 장점은 하이브가 MAU가 뭐 6, 700만 명 뭐 이렇게 많은 숫자여도 이 숫자들이 MD를 통해서 수익화되거나 아니면 공연을 통해서 수익화되거나 이렇게 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그간 있었는데 이런 유료 구독 모델이 붙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웠던 이 MAU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조금 더 숫자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 내 여러 이슈들을 고려해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박다겸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